네, 안녕하세요. 캐나다 본사 캐나다 전문 우리 에듀케이션 한국지사의 서상준 원장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캐나다 조기 유학을 원하는 학생 중, 고려하는 학생 중, 희망하는 학생 중, 특히 단독 유학 시에 고려해야 될 사항들, 그리고 어떤 학교, 어떤 지역을 선택해야 되는지 정리를 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저의 조금 주관적인 판단, 그리고 많은 학생들을 오랜 기간 동안 보내본 경험이 조금 뭐라 그럴까, 녹아들어 있어서요. 약간 주관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고 저의 그냥 느끼는 감정, 이런 것들도 함께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좀 편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캐나다 조기유학을 생각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학생이 원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부모님의 권유로 가는 학생분들이 있어요. 부모님의 권유로 가는 학생분들의 경우에는 사실 본인의 선택권은 그렇게 없죠. 그래서 부모님이 그냥 이렇게 세팅해서 보내주시는 대로 유학원과 상담을 해서 결정하는 대로 보통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반면에 이제 본인이 알아보는 경우에는 본인이 인터넷 정보라든지 이런 거에 관해서 막 이렇게 찾아보죠. 그래서 인터넷 서칭을 통해서 확인하고 부모님한테 나 이런 거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어필을 해서 가는 경우입니다. 둘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뭐가 옳다 그르다 말씀드리긴 어렵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공립학교로 가야 되느냐, 사립학교로 가야 되느냐에 대해서 조금 허심탄회하게 조금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부모님이 따라가는 경우는 가서 부모님이 이 상황을 보고 어느 정도 조정해주거나 도와주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공립을 선택하든 사립을 선택하든 큰 차이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부모님의 노력이 어느 정도 들어가느냐,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느냐, 그런 차이라고 볼 수 있죠. 다만 단독 유학으로 본인이 가서 해결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는 조금 달라집니다.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보통 우리가 혼자서 유학을 간다라고 했으면 공립학교나 사립학교 이 두 군데 중 한 군데를 보통 선택하게 되겠죠. 캐나다는 공립으로 가는 비율이 사실은 훨씬 높습니다. 사립학교로 가는 비율보다 공립학교 더 많은 학교가 있고요. 학비는 공립학교는 16,000불, 지금 환율이 거의 1,000원 정도 되니까요. 1,600만 원에 1년에 학비가 들게 되고, 사립학교는 조금 학교마다 편차는 있지만 한 25,000불 정도, 2,500만 원 이상 정도 된다라고 보면 되겠죠. 보통 공립학교의 숙소 같은 경우에는요, 대부분이 홈스테이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공립이 기숙사가 있을 이유가 전혀 없죠. 공립학생들은 그 나라 캐나다 애들을 위한 학교들인데 굳이 기숙사를 운영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한국도 공립학교 중에 기숙사 있는 학교가 없듯이. 다만 캐나다에는 골든힐 교육청이 운영하는 국제학생 기숙사가 별도로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건 아주 특수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죠. 이와 반면에 사립학교는 명문사립의 경우에는 기숙형 명문사립이라고 해서 보딩스쿨이라고 부르죠. 기숙사를 가지고 있는 학교들도 있고요. 홈스테이를 별도로 운영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이런 홈스테이는 패밀리 보딩이라고 해서 이런 이 사립학교의 교직원들, 교사 이런 패밀리 쪽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홈스테이 퀄리티는 높고 좀 관리가 좀 잘 되는 편이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학생 관리예요. 사실은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공립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 주도의 국제학생 프로그램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담당자가 국제학생 담당자가 따로 배정이 되고 이 담당 선생님이 여러 명의 국제학생들을 이제 관리를 하게 되죠. 국제학생이 아주 많은 경우에는 이런 선생님들이 나라별로 배치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인 담당 한국인 선생님도 계실 수 있고요. 아니면 아시아 담당 아시아 선생님이 계실 수가 있겠죠.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요, 사립학교 특유의 학생 밀착 관리를 조금 하는 편입니다. 캐나다 애들도 돈을 내고 보내는 사립학교지 않습니까? 우리는 물론 그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내고 보내는 사립학교임에도 그렇게 보내는 이유는 하나예요. 학업을 더 잘한다,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학생 관리입니다. 이 학생이 어떻게 나태하진 않은지, 혹시 어떤 일탈하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진 않는지, 이 학생이 요즘 학교 생활을 잘 적응하고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 교직원들, 교사뿐만 아니라 이게 직원들도 훨씬 더 조금 자세하게 봐주긴 해요. 그래서 실제 사립학교와 공립학교의 가장 큰 차이점은요, 교직원, 선생님의 관심도입니다. 보통 사립학교에서는요, 대부분의 교직원들이 학생 이름을 다 외웁니다. 왜냐하면 사립학교가 작거든요. 한 학교에 몇 명 안 됩니다. 한 250에서 300명 정도? 요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교직원 숫자가 한 60명, 70명 되는데 한 300명 이름을 다 외워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학생이 어떤 헤어스타일이 바뀌었는지, 누구랑 친한지, 누구랑 어제 농구하다가 다쳤는지 이런 사항을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공립과의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 있겠죠. 특징을 간단하게 정리하면요. 우선 공립은 학비나 생활비, 이게 더하는 게 총 비용이지 않습니까? 사실. 총 비용이 당연히 저렴합니다. 공립학교 프로그램이 가장 저렴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어찌됐건 믿을 만한 관리 주체예요. 교육청 담당자가 직접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점으로는 문제 발생 시에 해결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결국 교육청 담당자도 학교의 입장을 대변할 수밖에 없고 자기 프로그램 내에 프로그램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실제 이 학생의 개인 문제인 경우에는 이 학생을 프로그램에서 빼내는 수밖에 없어요. 이 학생을 위한 어떤 스페셜한 어떤 케어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요 이야기를 저는 오늘 하고 싶어요. 방과 후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때 방과 후란 뭐냐 하면요. 참 어려운 문제인데 한국은 사교육이 발전이 잘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또 많이 발전되어 있죠.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예체능 중심 물론 국영수도 하기도 하지만 이런 학원들을 보통 학원 버스를 통해서 릴레이로 좀 다닙니다. 이는 부모님이 가정에 계시더라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져요. 저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와이프 집에서 일하지 않고 집에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들을 원하는 어떤 프로그램 이런 것을 좀 시키기 위해서 피아노도 시키고요. 체육 활동도 좀 시키기 위해서 학원을 보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 학원에 보낼 때 라이딩을 해주거나 학원 버스가 오거나 뭐 둘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학원 버스에 태워 보내거나 직접 라이딩을 해서 태워주거나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이런 방과 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단독으로 가는 친구들은 이런 방과 후를 혼자 해결할 수가 없어요. 혼자 라이딩을 해서 혹은 혼자 버스를 타고 간다라는 것도 가능할 수 있죠. 이는 매우 적극적인 친구들은 혼자 스스로 해결하기도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혼자 이런 프로그램들을 알아보고 여기가 좋다더라, 여기를 등록하고 하는 행위를 스스로 하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나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등록할 때 부모의 동의라든지 가디언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이 동의를 얻는 절차조차도 이 학생들은 좀 부담스러워요. 실질적으로 혼자 할 수도 없고요. 이와 반면에 사립학교는요. 사립학교의 가장 큰 장점은 철저한 학생 관리와 방과 후 활동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립학교에는 이런 방과 후 활동이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이 학교에서 기본적인 체육, 액티비티, 체육 클럽이나 여러 가지 클럽 활동들을 통해서 이런 사립학교들은 기본적인 어떤 사교육 시장을 함께 커버하는 거예요. 사실 냉정하게 놓고 보면 저도 한국에서 뭐 살고 있고 자식이 또 있습니다. 저도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인데요. 사실은 저도 사립학교를 보낼까 공립학교를 보낼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 사립학교를 보냈을 때 가장 큰 장점은 웬만한 액티비티는 학교에서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바이올린 같은 거는 학교에 오케스트라가 있어서 기본적인 악기 하나씩은 꼭 다루게 합니다. 그러면 그 다루는 악기를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6학년까지 만약 초등학교만 다닌다 손 치더라도 6년 동안 기본적으로 습득을 하게 돼요. 그게 바이올린이 됐든 비올라가 됐든 어떤 악기든 배울 수 있다는 거죠. 또 친구들과 함께 오케스트라를 구성하면서 본인 스스로 경쟁심을 느끼거나 본인 스스로 자극을 받아서 본인 스스로 연습하는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영어 수업 같은 경우는 별도로 영어 수업을 제공하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영어 정식 커리큘럼 안에 들어가 있는 영어 수업도 할 뿐만 아니라 뭐 영어로 되는 연극이라든지 영어로 하는 어떤 발표회라든지 이런 걸 교내 내에서도 막 운영을 해요. 사실 한국의 공립학교는 그걸 운영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어떤 영어로 공부할 수 있는 동기부여, 모티베이션이 훨씬 더 많이 자극이 되고요. 겨울방학 같은 경우에는 시즌별로 무조건 스키나 스노우보드를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물론 엑스트라 비용이 당연히 들어가죠. 이런 엑스트라 비용을 내서라도 학교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요. 특히나 3학년, 4학년 때는 반드시 수영을 선택해서 체육시간 대신에 수영장에 직접 가서 그 수영을 배우는 코스가 이 사립학교의 커리큘럼에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캐나다의 사립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립교육 외에도, 공교육 외에도 이런 여러 가지 예체능 중심의 액티비티 활동들이 이 커리큘럼에 녹아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방과 후에 선택할 수 있는 액티비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립은 이런 클럽 활동이 없습니까? 그 공립도 있습니다. 다만 공립은 그걸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되는 옵션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학교의 클럽 활동을 장려하고 이런 클럽 활동에 교사들이 배치되어서 이런 클럽 활동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 가는 학생들은 공립보다 사립이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네, 사실은 말 웃기네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런 방과 후 활동이 매우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스스로 영어가 조금 부족한 학생 아니면 혼자서 선택을 못하는 학생 뭔가 주도적으로 이끌 수 없는 학생들은요 사립을 가야 이런 활동들이 가능해요. 학교 등교했다가 학교 9시부터 3시까지 학교 갔다가 학교 와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면 이건 뭔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친구 사귀어서 계속 밖에서 친구랑 놀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뭔가의 안정적인 상황에서 액티비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액티비티는 사실은 사립학교가 월등히 높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단점도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국제학생 비율이 높아요. 공립학교는 국제학생 비율이 아무리 높아도 10에서 15% 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립학교의 경우에는요 한 40%까지도 국제학생의 비율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 단점은요 아무나 입학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영어 수준도 보고요. 다른 과목의 수준도 봅니다. 이런 수준에 따라서 경쟁 입학을 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을 수 있겠죠. 만약에 저보고 공립학교를 추천해 보세요. 단독으로 갈 만한 공립학교는 어떤 곳이 있습니까? 라고 말한다면요. 추천할 만한 공립교육청 주도의 어떤 국제학생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어떤 지역들이 있어요. 교육청이죠. 오타와 교육청, 매우 훌륭합니다. 오타와를 감싸고 있는 어퍼 캐나다 교육청, 아주 좋습니다. 골든힐 교육청. 골든힐 교육청은 특이하게 기숙사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국제학생들을 위한 기숙사를 별도로 두고 이 학생들에 대한 스페셜 니즈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추가적인 공부, 튜터까지는 아니지만 학원에 준하는 이런 공부 활동이나 액티비티 활동을 약간 지원을 하죠. 그래서 골든힐 같은 경우에는 공부는 공립이지만 사실 어떤 느낄 수 있는 그리고 혜택을 받는 건 거의 사립급의 혜택을 받는다고 보셔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밴쿠버 지역의 아버츠포드 교육청, 국제학생 관리 잘하기로 유명하죠. 그리고 밴쿠버 지역의 델타 교육청, 역시나 국제학생 관리를 아주 잘합니다. 특히나 한국 학생들이 갔을 때 아주 케어를 잘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이 이 5개 교육청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공립학교를 선택하게 된다면 이렇게 5개 교육청 정도를 선택하시면 아마 캐나다 쪽 유학을 혼자 진행하더라도 크게 문제없이 만족하면서 지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바스코샤 지역에 NSISP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런 프로그램은 사실은 아주 저렴합니다. 캐나다에서 1년 비용, 총 비용으로는 가장 저렴한 게 NSISP라는 노바스코샤의 인터내셔널 스튜던스 프로그램인데 여기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홈스테이 퀄리티가 너무 떨어져요. 실제 저희들도 방문을 해보고 학생이 거기 있을 때 그 홈스테이도 방문을 해봤거든요. 근데 홈스테이 퀄리티가 너무 떨어집니다. 총 비용 자체가 워낙 저렴하다 보니까 홈스테이 가정에 매월 들어가는 하숙비가 너무 낮아요. 그 낮은 하숙비에 우리 애를 거기에 이제 케어를 받다 보니까 실제 음식이라든지 어떤 집의 시설, 이런 것들이 너무 떨어집니다. 그래서 실제 방문을 해보면 학생 보내기가 조금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대부분의 교육청들이 홈스테이 프로그램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캐나다 홈스테이 네트워크라는 어떤 홈스테이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이런 회사들과 교육청이 협약을 맺어서 이 교육청의 학생들의 홈스테이를 이렇게 구해주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 CHN이 직접 관리하는 홈스테이일지라도 퀄리티가 조금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위에서 소개하는 어떤 이런 프로그램들로 가는 경우에는 CHN과 함께 일하는 교육청도 있지만 사실은 매우 관리가 잘 되는 편인데 사실 나머지 교육청의 홈스테이는 관리가 그렇게 잘 되는 편은 아닙니다. 정말 그냥 아무나 배정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공립학교로 가야 되겠다 혹은 추천할 만한 친구들은요. 독립심이 매우 강하고 스스로 할 수 있는 학생에게 추천하고요. 영어를 잘해야 됩니다. 영어를 잘하는 학생이 공립학교로 가게 됐을 때 독립심이 강하든 스스로 할 수 있든 이런 면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독립심이 강하고 스스로 할 수 있는데 영어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럼 공립 가면 스트레스만 늘어날 뿐이에요. 차라리 이런 친구들한테는 학원 같은 프로그램을 장을 열어주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점은 개인의 독립심, 스스로 할 수 있는지도 중요하고 두 번째는 영어다. 그래서 영어 실력과 어떤 학생의 어떤 성향 이런 걸 보고 추천드릴 수가 있겠죠. 다음은 명문사립으로 분류되는 아주 좋은 사립학교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명문사립들은 사실 네임드라고 불리우죠. 캐나다에 한 25개 정도 학교를 손꼽을 수 있고요. 이런 학교는 누구나 이름을 들으면 웬만한 아는 학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학교는요, 사실은 영어 점수를 바로 요구합니다. IELTS나 TOEFL 정도. 학교에 ESL 수업이 있어요. ESL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수준의 IELTS 혹은 TOEFL 점수가 있어야 입학이 가능합니다. 학업 성적 당연히 봅니다. 수학 성적이라든지 다른 과학 성적이라든지 이런 거가 성적을 보거나 아니면 테스트를 하거나 이런 형태로 입학 시험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서류 통과 혹은 입학 시험을 통과한 다음에도 인터뷰를 별도로 봅니다. 이런 인터뷰로 스피킹, 리스닝 혹은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자기 고등학교에 오려는 혹은 자기 사립학교에 오려는 니즈가 혹은 얼마든지 원하는 게 어떤 방향인지 왜 자기 학교로 오려고 하는지 등에 대해서 인터뷰를 통과해야 됩니다. 의외는 이 인터뷰에서 많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저희가 보기에는 서류 통과 후에 인터뷰를 가는 게 몇 배수를 뽑아서 이렇게 진행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여러 명을 수석해 본 결과 서류가 선착순으로 들어오면 서류가 우선 통과가 되면 이런 친구들은 인터뷰 일정을 바로바로 잡아서 인터뷰를 봅니다. 그리고 나서 학교가 원하는 인물이 아니다. 그럼 그 자리에서 떨어뜨려 버려요, 그냥. 그리고 나서 다음 학생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학교들은 이런 퀄리티, 학생의 퀄리티를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죠.
최근에 이제 중국 학생들이 비자 문제로 이런 학교에 많이 못 가다 보니까 중국 학생을 대체할 아시아 학생들을 많이 원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요즘에 수속을 해보면 눈이 조금 낮아져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학교 도전하실 분들은 사실 지금이 최적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명문사립들은요, 기숙사, 아주 좋은 보딩스쿨이다 보니까 기숙사를 잘 운영하고 있고요. 또한 홈스테이 프로그램만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들이 기숙사는 별도로 운영하지 않지만 기숙사급으로 관리되고 있는 홈스테이를 가지고 있는 거죠. 다양한 클럽 활동과 방과 후 프로그램은 거의 필수에 가깝고 엄청나게 다양합니다. 조정, 승마, 골프 이런 프로그램도 다 있고요. 그래서 학교 특색에 맞게끔 이런 자랑할 만한 여러 가지 방과 후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정도면 어마어마한 학비가 들기 때문에요. 보통 1년에 6에서 7만 불 정도 되거든요. 6천만 원에서 7천만 원 학비 플러스 기숙사비, 학비 플러스 홈스테이비가 이 정도 들기 때문에요. 사실은 당연히 다양한 클럽 활동과 방과 후 프로그램 당연히 필요하죠. 사실은 캐나다는 왕족이 존재하진 않지만 영국 혈통에 이어서 어떤 왕족 혹은 귀족의 어떤 그런 잔재가 조금 남아있거든요. 이런 애들 다 여기 보냅니다. 좋은 학교 보내는 건 당연하겠죠. 국제학생의 비율은 이런 학교도 의외로 엄청나게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정말 로얄 패밀리라고 할까요? 그런 어떤 상류층의 문화를 얘들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류층의 문화, 서로 교류, 그리고 서로의 어떤 릴레이션십, 인맥을 쌓기 위해서 이런 고등학교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명문고에서 명문대학교 진학 공식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건 한국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명문고, 명문대 진학 공식이 명확하고 명문대에 진학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여기 가이던스 티처, 진학 담당 교사들이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명문사립 고등학교들은요, 사실 캐나다의 명문대학만 목적으로 두는 게 아니라 미국, 영국 등의 전 세계 명문대학의 학생들을 현재 보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대표적으로 애플비나 트리니티, GNS, 생마이클 이런 학교들을 꼽을 수가 있겠죠. 이런 학교는 상당히 좋은 수준의 사립학교, 명문사립으로 분류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근데 이런 데 갈 수 있는 친구들은 한정적이에요. 한국에서 상당한 준비를 해 있거나 아니면 정말 어느 정도 영어가 거의 완벽하게 마스터 되지 않고서야 입학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볼 수 있고, 반면에 캐나다에서 공립학교나 일반 사립을 다닌 다음에 이런 명문사립으로 트랜스퍼하는 경우가 월등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현지에서 이런 조건을 갖춰서 도전한다고 봐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이제 국제사립입니다. 국제사립학교는 사실 목적이 뚜렷합니다. 유학이 늦었어요. 늦은 유학인데 명문대를 가고 싶어. 이런 뚜렷한 목적을 가진 친구들에게 맞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수업을 영어로 알아들을 수 없어. 지금 예를 들어서 유학을 가고 싶은데 본인이 가서 100% 영어로 된 수업을 알아들을 수 없어. 그럼 국제사립 가시는 게 맞습니다. 1년에 4학기제로 운영되고요. ESL을 한 학기에 한 과목밖에 못 들어요, ESL은. ESL은 총 5단계가 있거든요. 보통 한국 학생은 레벨 2, 레벨 3 정도를 받습니다. 정확하게는 ESL-B나 ESL-C 정도를 받게 되는데요. 마지막에 ESL-E까지 마치고 11학년 영어, 12학년 영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학기에 제한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한 학기에 한 과목밖에 수료가 안 돼요. 그래서 영어 수준이 낮으면 중3에 유학을 가게 되면 캐나다 고등학교를 제때 졸업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친구들이 이제 국제사립을 가게 되는데 그 이유가 1년에 4학기제로 운영이 되고 ESL 수업이 4학기니까 1년에 4과목이나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레벨 2로 시작해도 2, 3, 4, 5 1년 만에 ESL을 졸업할 수 있기 때문에 캐나다 고등학교 졸업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중3 이상이다. 내가 중1, 2만 해도 공립학교나 일반 사립 가도 전혀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내가 중3 이상이다. 그런데 해외 대학, 캐나다 대학이나 미국 대학으로 명문대학을 좀 가고 싶어. 좋은 대학 가고 싶어. 이런 목적으로 가는 친구들은요, 그냥 국제 사립 가십시오. 일반 공립, 일반 사립 가서 이렇게 좋은 대학 가기 쉽지 않습니다. 집요하게 성적 관리를 합니다. 학교의 레퓨테이션이나 마찬가지니까요. 입시 컨설팅이 가능하고 입시 컨설팅에 나름 전문가들이 학교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문대 입결이 매우 좋습니다. 일반 공립학교에서 캐나다에서 제일 좋다는 토론토 대학교 간다 라고 하면 사실은 10명 보낼까 말까요. 얼마 못 갑니다, 토론토 대학에. 그런데 이런 국제사립학교에서는요, 진짜 퍼센트지로 따지자면 한 40%, 50% 정도가 토론토 대학 갑니다. 그런 걸 보면 사실 입결은 확실하게 좋긴 하다. 스스로 공부하는 스타일이 아니다 라면 국제사립 가십시오. 나는 뭔가 챙김을 받아야 돼. 누가 어떻게 이끄는 대로 난 좀 가줘야 돼. 유학 초반이니까. 그래서 이런 학생이라면요, 그냥 국제사립 가십시오. 다른 일반 공립이나 사립 고민하지 마시고.
네 번째로 학업관리, 생활관리, 부모의 피드백이 필요하면 그냥 국제사립 가십시오. 문제 발생 시에 부모에게 바로 카톡해줄 한국인 직원이 상주하고 있고 이는 선생님입니다. 따라서 내가 스스로 학업관리가 못 된다, 생활관리가 안 된다, 혹은 반대로 부모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 자녀가 학업관리나 생활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그냥 국제사립 보내시는 게 훨씬 속편하고 성공적인 유학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명문사립 진학을 위한 브릿지 코스로도 이런 사립학교가 월등히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고 부족했던 학업 크레딧들을 모두 따라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월등히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무턱대고 국제사립이 좋다고 찬양하는 편은 아닙니다만 국제사립을 가야만 하는 학생들이 만약 일반 공립이나 일반 사립을 가게 되는 경우 조기유학으로 실패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따라서 제가 너무 단정적으로 말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국제사립에 맞는 학생들은 국제사립으로 가야 좋은 대학교, 원하는 어떤 유학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봐집니다. 사실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핵심은 이거예요. 공립을 가야 될 친구가 있고요. 사립을 가야 될 친구가 있고 국제사립을 가야 될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욕심이나 부모님의 욕심으로 학교를 잘못 선택하게 되는 경우에는요. 사실은 별로 좋지 않은 결과가 있더라. 따라서 여러분들이 혹시 저와 상담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에게 가장 맞는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설명을 한번 드려볼 테니까 들어보시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